30대 여성 니콜 샤코디는 2023년 당시 미국 워싱턴에서 남자친구 니콜라스 호케마와 5년째 동거 중이었습니다. 아직 결혼 계획이나 아이는 없었지만 고양이 2마리와 강아지 1마리를 키우면서 단란하게 살고 있었죠. 남자친구 니콜라스의 직업은 레디캡 택시 소속 기사였는데요. 승객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걸 사명처럼 여길 정도로 책임감이 높았어요. 직업에 대한 애정도 깊었고요. 마침 얼마 전에 여동생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태어날 조카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직업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에게 청혼할 계획도 있었죠.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운행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23년 1월 14일 밤 니콜라스는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차량이 고장났다면서 야간 택시를 요청하고 있었죠. 그렇게 밤 늦게 집을 나서게 된 니콜라스는 여자친구한테 금방 올 테니까 먼저 자라고 인사를 나누게 돼요. 늦어도 새벽 2시에는 귀가하려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새벽 5시 문득 잠에서 깬 니콜은 여전히 남자친구가 집에 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야간 콜을 또 받았나? 바로 전화를 걸어보는데 이상하게도 연락이 닿질 않았죠. 곧이어 택시 회사에도 전화했지만 그들은 니콜라스 행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순간 여자친구는 불안감에 휩싸였죠. 이게요, 특히나 야간 택시는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술이나 마약에 취한 승객의 폭행이 비일비재하고요. 또 강도나 살인도 종종 발생해요. 실제로 미국 택시 운전사의 연간 살해율이 10만 명당 19명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의 살해율보다 무려 40배가량 높은 거죠. 그리고 이 중 80%가 야간에 발생합니다. 이때 니콜은 인근에 사는 엄마한테 도움을 청했고 함께 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갑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잠시 기록을 확인한 경찰이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했죠. 잠깐 안쪽 방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순간 니콜은 남자친구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해요. 경찰이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요. 정말 유감스럽지만 남자친구분 니콜라스가 괴한에게 공격을 당했는데 방금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이걸 들은 니콜은 무슨 말이냐 설명을 해달라 울부짖었고 경찰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지난밤 새벽 4시 30분이었어요. 사우스센터 쇼핑몰 주차장에서 피투성이가 된 니콜라스가 발견된 겁니다. 택시를 강탈당했고 홀로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죠. 이걸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요.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과다출혈로 병원 도착 후 사망한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쇼핑몰 주차장 CCTV에 범행 장면이 똑똑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택시가 주차장에 도착한 직후 승객과 니콜라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져요.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러다 남성이 니콜라스를 칼로 찔렀죠. 바로 택시 훔쳐서 달아납니다. 다행히 경찰은 영상 속 남성의 얼굴을 확보했고 머지않아 신원을 파악하는데요. 그는 바로 한국계 미 육군 상병 26살 조나단 강리였습니다. 여기에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군대에서 아동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재판 앞두고 탈영한 거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조나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는 버지니아주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 친형에게 학대를 받으며 자랐다고 해요. 그런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고자 지난 2017년 미 육군에 입대했고요.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도 다녀왔고 조지아주에서 복무를 하면서 2019년 5월부터 워싱턴주 타코마 기지에서 신호 분석병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프로필만 봤을 때는 큰 이슈 없이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하는 듯해요. 규칙적으로 생활했고 운동도 소홀히 하지 않았대요. 맡은 임무도 잘 수행했고요. 그런데 이건 겉모습일 뿐이었죠. 지난 2022년 4월 그의 더러운 실체가 드러납니다.
알고 보니까 지난 2년간 각각 8살, 4살 된 여자아이들을 성폭행한 거예요. 이 건으로 고소가 들어가 있었는데 심지어 아동 포르노물까지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충격인 건 바로 피해자, 이 아이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여자아이들은 모두 의붓 딸들이었어요. 악몽은 재혼 직후인 202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명의 의붓 딸들은 조나단을 아빠 아빠 부르면서 너무 잘 따랐대요. 근데 이 집에는 보라색 침구와 또 흰색 복숭아색이 섞인 카펫이 깔려있는 그런 게스트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록달록하잖아요, 인테리어가. 그래서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었는데 조나단이 집에 들어온 이후 이 방은 범죄 공간이 되고 지옥의 구렁텅이로 변하게 됩니다. 그의 아동 범죄가 너무 끔찍해서 저는 최대한 순화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020년 6월, 그날 아내는 야간 근무로 집을 비웠습니다. 그때부터 조나단은 큰딸을 보라색 방으로 데려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2년간 성폭행이 이어졌고 반복됩니다. 심지어 그 과정을 영상으로 남겼고요. 근데 범행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4살 된 둘째 딸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아빠가 재워줄게? 엄마가 없는 틈을 타서 매번 둘째 방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빈도가 더 잦아졌고 어느덧 둘째 얘는 문만 조금 열려도 막 눈을 꼭 감고 자는 척을 합니다. 아빠가 나가고 30분이 지나서야 겨우 몸을 일으켰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깍 질러요. 그리고 그 소리는 밖에 있던 첫째에게도 모두 들렸죠. 첫째는 동생을 구하고 싶었지만 얘도 애잖아요. 얘도 공포스러운 거야. 그래서 구석에서 그냥 귀를 막은 채 덜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훗날 경찰 인터뷰에서 당시 동생의 비명소리가 익룡의 외침 같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되세요?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인간이에요. 너무 화가 나요.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조나단은 이후 아이들에게 철저히 입단속을 시켜요. 너네 절대 엄마한테 말하지 마. 약속? 그렇게 2년간 지옥이 계속되었는데 그나마 조나단과 아내가 별거를 하게 되면서 범행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된 거죠. 이때 아내가 2딸을 데리고 다른 주로 이사를 갔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범행이 있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하겠냐고요. 그러다 몇 달 후 조나단은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와, 여기 또 온대. 미쳐버려. 겨우 악마에게서 벗어난 아이들은 이걸 듣자마자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죠. 엄마, 우린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 이때를 시작으로 엄마는 아이들이 무엇을 겪었는지 캐묻게 됐고 그렇게 비극적인 전말이 드러난 겁니다. 정말 그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정말 조나단 찢어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바로 고소 들어가고 수사를 하려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조나단의 범죄는 사실 워싱턴과 조지아주 이 2곳에 걸쳐서 벌어졌어요. 그런데 미국은 주에 따라 관할권이 다르죠. 그래서 단독으로 사건 처리가 힘든 상황이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워싱턴주, 조지아주 각각 기소를 하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또 동시에 피해자들, 특히 아이들과 엄마의 고통도 길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담당 검사가 고민을 하던 중에 한 가지 좋은 생각을 떠올립니다. 조나단, 현재 미 육군 소속이에요? 군인이 일으킨 범죄는 관할권에 상관없이 연방군사법이 통합으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검사가 바로 이걸 군에 알렸고요. 그렇게 긴 논의 끝에 민간 기소 철회하고 사건을 군 검찰에 이관합니다. 자,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모든 게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이고, 또 예기치 못한 일이 터졌죠. 군사재판을 이틀 앞둔 2023년 1월 14일 조나단이 자취를 감춘 겁니다. 탈영한 거예요. 자, 근데 아니 지금 이 남자가 아동 성폭행 사건에 관련돼 있는데 왜 여태 감옥에 있지 않고 그렇게 자유롭게 탈영을 할 수 있었냐?
이게 군대에서는요, 도주 위험성이 아주 높거나 중대한 위법 사항 혹은 군에 위협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나단은 자기 이제 보직에서는 해임이 돼요. 근데 자유롭게 지낸 거예요.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그나마 보호 관찰 상태이긴 해서 매일 자신의 행적을 보고하긴 해야 했죠. 근데 이게 번거로운 일뿐이지 딱히 제약까지는 아니었어요. 조나단은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동 성범죄를 아주 가혹하게 처벌하죠. 심할 경우 종신형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설사 출소가 된 후에도 평생 신산 정보, 직장 주소, 이동 경로까지 다 공개되잖아요. 심지어 학교나 공원, 애들이 모이는 시설 근처에는 아예 살 수도 없어요. 제대로 범죄자 낙인을 찍어서 그냥 생활이 힘들어지게 만드는 거죠. 군사법도 사정이 다르진 않습니다. 최소 50년의 징역과 함께 군대에 있었다고 해서 연금 다 박탈되고요. 또 더 큰 문제는 감옥에 가서도 제 아동 성범죄자래, 그래서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수다라고 취급을 받거든요. 완전 혐오 대상 돼가지고 폭행, 따돌림, 비굴한 성폭행까지 당할 수 있죠.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조나단은 결국 도주를 선택했던 겁니다. 자, 14일 새벽 자기 차를 타고 군 기지를 빠져나가요. 즉각 군이 그를 지명수배했고 탈영자를 찾아 나섰죠. 그러는 와중에 조나단은 지금 앞서 택시기사 니콜라스까지 민간인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참고로 그의 도주와 상관없이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1월 19일 군 배심원단은 조나단에게 아동 성폭행 및 아동 음란행위 혐의에 대해 유죄를 내려요. 그리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징역 64년을 선고했죠. 계급 2등병으로 강등했고요. 급여, 수당, 전 재산 몰수하도록 조치합니다. 와, 이거 너무 속 시원해요. 그렇게 형은 내려졌지만 아직 스토리가 끝난 건 아니에요. 군과 정부 모두 지금 조나단 살인 혐의로 수배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얘 찾아 나선 거예요. 우선 그가 지금 니콜라스의 택시를 타고 도주했잖아요. 그걸 추적해봤죠. 그리고 드디어 탈영 12일 차인 1월 26일 단서를 포착합니다. 니콜라스가 살해당한 그 쇼핑몰에서 북동쪽으로 45km 떨어진 레드먼드 주택가 도로였어요. 거기서 택시가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이 레드먼드라는 지역이 조나단의 현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렇다면 얘 분명 여자친구 집에 숨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즉각 경찰 보내서 집을 포위합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작전이 개시되었죠. 무장한 요원들이 1층 현관 개방하고 내부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때 조나단의 여자친구가 도움을 줍니다. 2층 침대 위에 숨어 있다고 정보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요원들이 다다다다닥 2층으로 가는데 조나단이 이걸 눈치채고 바로 창문에서 뛰어내려 버렸죠. 자, 근데 도망갈 수 있어요? 이미 집 주변은 무장한 경찰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도주가 완전 상상도 못해요. 자, 그러자 조나단이 이 요원들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총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당할 수 없죠. 끝내 그는 제압당하고 그렇게 검거가 되는데요. 사실 조나단은 탈영한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끝까지 비열한 태도죠. 그냥 이렇게 죽으면 안 되죠. 처참한 죄값 받아야죠. 근데 마침 신이 도왔는지 그 차 끌고 이제 군대를 나가서 이동을 하던 중에 차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우선 견인을 시키고 별 수 없이 야간 택시를 불렀는데 이제 그때 온 게 니콜라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수중에 돈이 별로 없어서 그 근처 버스 정류장까지만 가려고 했대요. 근데 어쩐 일인지 그대로 택시를 타고 쇼핑몰까지 향했죠. 그만큼 요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돈이 없다, 깎아달라, 어쩌고 저쩌고 이 주차장에서 니콜라스와 조나단이 언성을 높이게 됩니다. 택시비 못 준다면서 버티던 조나단이 급기야 칼을 꺼내더니 니콜라스를 위협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니콜라스 또한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죠. 조나단이 니콜라스 가슴을 칼로 찌른 거예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미 니콜라스는 쓰러졌는데 확인 사살을 하려고 했는지 목 부위를 한 번 더 찌릅니다. 피가 막 뿜어져 나왔어요. 조나단은 그 길로 니콜라스 끄집어내고 바로 그 차 가지고 도주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의 범인 자백 들으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앞서 그는 죽을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고장난 차를 굳이 견인시키고 또 택시까지 잡아탔을까요? 더욱이 왜 살인까지 저질러요? 평소에 그 피해자 니콜라스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단 한 번도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한 적이 없었고요. 혹여 택시비가 좀 부족한 승객이 있다면 그냥 적당히만 받고 보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조나단이 애초부터 죽을 생각이 아니고 자신의 차가 고장나니까 별 수 없이 다른 차를 훔칠 생각이었다면요? 그래서 택시를 불렀다면 이거 어딘가 딱딱 들어맞는 듯하죠. 여러분도 충분히 동의하실 거예요. 하지만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데 뒷받침할 물증은 사실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심판의 시간입니다. 군 재판은 조나단을 1급 살인, 탈영, 강도, 약물 불법 사용, 체포에 대한 저항, 명령 불복종, 총 7가지 혐의로 기소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형을 받을 게 뻔해요. 정식 재판에 앞서 예비신문이 열렸는데요. 조나단이 수갑을 찬 채 헌병들에게 둘러싸여서 법정에 들어왔죠. 무표정한 얼굴이었고 체념한 듯 혐의 하나하나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고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그는 군 검찰과 형량 거래를 하게 돼요.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에 계획적 살인 및 강도 혐의는 이 공소장에서 제외하기로 한 거예요. 그 결과 택시기사 니콜라스 살인에 대해서는 20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내려집니다. 근데 잊지 마세요. 이전에 아동 성범죄로 이미 64년 받았죠. 그래서 64년을 다 살고 나와야 다시 20년 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84년을 받은 거예요. 사실상 이건 종신형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조나단은 캔자스주에 있는 한 교도소의 복역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범인은 저와 같은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전혀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 너무도 추악하고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말이 아까울 정도죠. 그런데 정작 재판 당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는 줄 아세요? 자기 범행을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핑계를 대더라고요. 아니 세상에나 아무리 불우한 성장 배경이 있다 한들 아동 성폭행과 살인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는 자기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던 그 여자아이들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생명까지 앗아갔죠. 저는 정말 같은 한국인인 게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의 범행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에 위치한 대도시 애틀랜타.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수많은 한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둘루스 한인타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김치와 라면 이런 거 파는 한인마트도 있고요. 또 한식당과 다양한 상점들이 밀집해 있죠. 뿐만 아니라 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외국인들도 종종 찾아서 가라오케, 당구장, 술집 이런 유흥업소도 밤늦게까지 상권이 활발합니다. 그 상점들 중에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주점도 한인타운에 있었습니다. 위치가 아주 좋은 곳에 있었는데요. 이 가게 바로 옆에 그 대형 한인마트가 있어서 트래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늘 문전성시를 이뤘죠.
그러던 2011년 12월 8일 아침 7시쯤입니다. 주민 한 명이 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쇼핑센터 주차장을 들어오게 되거든요. 차에서 내려서 이제 기계 쪽으로 향하던 그때 저기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남성을 발견한 거예요. 무슨 일이야 하고 즉각 다가가는데 보니까 희미하지만 아직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황급히 911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는 이송 직후 사망하고 말았죠. 사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입니다. 몸 곳곳에서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상처가 보여요. 특히나 주요 급소인 목 부위에 상처가 집중되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살인사건이죠. 그렇다면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32살의 한인 남성 고광희 씨였습니다. 수사가 시작이 되는데 경찰이 머지않아 난관에 부딪혀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조사를 해보니까 이 피해자 고 씨가 전날 날마다 좋은 날 이 주점에서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셨다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새벽 1시 반까지만 술집 영업이 허용이 되거든요. 그럼 이 주점이 불법으로 영업을 한 게 드러난 거죠. 근데 이게 왜 수사에 방해가 되냐? 같은 시각 해당 술집에 있던 손님들이 누구였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같이 법을 어긴 게 되니까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선뜻 그날 새벽에 일에 대해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결국 고민하던 경찰은 고 씨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탐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 씨의 직업 때문이었죠. 그는 인근에 있는 한인 호스트바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 접대부들을 관리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애틀랜타에서 호스트바라는 장소 자체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지역적으로 여기는 미국 최대의 기독교 교파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좀 보수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여성이 남성의 접대를 받으려고 이 호스트바에 가고 막 술을 마신다라는 이 문화 자체가 낯설어요. 이게 이제 미국 경찰들한테는 더욱더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 경찰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아니 저 호스트바 좋은데요 나쁜데요? 라고 되물었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사가 쉽게 진전될 리가 없죠. 그러던 중 극적으로 목격자 한 명이 나타나거든요. 사건 발생 시간 문제의 주차장을 탁 지나던 택시기사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내가 그날 지나가는데 남자 한 4명이 한 사람을 막 두고 삥 둘러싸서 막 때리고 있더라고. 누가 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장면이었죠. 게다가 이 택시기사는 그 무리들의 인상착의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좀 수사에 진전이 있을 수 있겠죠. 한편 경찰은 그 날마다 좋은 날 그 주점 사장 백 씨를 소환을 했고 그 새벽 시간에 불법으로 운영한 건 맞는데 어쨌든 그 술집에 왔던 단골 누구냐 막 이렇게 이제 신문을 하던 중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게 돼요. 보니까 주로 인근 한인 업소에서 일하던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밤늦게 불법 영업을 끝내고 스트레스 풀러 또다시 이 주점을 종종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파악한 애틀랜타 경찰은 한인 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사건으로부터 5일 후 마침내 용의자 중 일부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들은 한인 주점에서 일하던 종업원 36살 신동호와 31살 이승원이었습니다. 뒤이어 함께 있던 일행 26살 강연태까지 자수를 하면서 무리 4명 중에 총 3명을 체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셋이 하나같이 그 피해자 고 씨를 찌른 게 본인들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결같이 지목한 범인은 바로 아직 붙잡히지 않은 나머지 한 명, 25살의 박동수였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도대체 얘네들 다 무슨 관계야? 2011년 12월 8일 새벽 5시, 이 주범 박동수를 포함해 가해자 무리 4이서 날마다 좋은 날 주점을 찾았어요.
미국 술집은 1시 반이면 다 문을 닫거든요. 근데 여기는 늦게까지 손님 받아주니까 평소에도 자주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리가 들어가니까 가게 사장 백 씨도 금세 알아봤습니다. 단골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또 다른 테이블에서 남자 둘, 여자 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피해자 고광희 씨였고요. 참고로 다른 남성은 동료 오 씨였는데 일단 이 사장은 지금 박동수 일행이 4명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자리 배치를 원래 술을 먹고 있던 고 씨 테이블 옆으로 해줘요. 근데 술을 마시다가 얼마 후에 소란이 벌어졌죠? 먼저 온 이 고 씨 일행과 새로 온 박 씨 일행 사이에서 서로 야씨 하고 목소리가 커지더니 욕을 하고 급기야 서로 뒤엉켜서 막 몸싸움까지 일어납니다. 발단은 좀 유치했어요. 다들 술에 취해서 야, 너 기분 나쁘게 뭘 쳐다봐? 그냥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사장이 나와서 아니 같은 한국인끼리 왜 이러냐며 막 싸움을 적극적으로 중재했죠. 그 덕에 좀 잠잠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박동수 일행이 먼저 일어나서 담배를 피우러 식당 주차장으로 나가요. 잠시 후 새벽 6시 반쯤이었는데 앉아있던 고 씨 일행 또한 계산 다 하고 식당을 나서게 되죠. 나가보니까 마침 주차장에서 이 무리가 다시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이들에겐 여전히 좀 앙금이 남아있었어요. 좋게 보내줄 리 없었죠. 양쪽 서로를 향해서 막 비아냥거리고 욕설을 합니다. 그러다가 피해자 고 씨 쪽 일행 4명이 그 여자 둘 남자 둘이 먼저 차에 올라타서 주차장을 떠나요. 당시 여성들은 뒤에 타라고 하고 고 씨는 조수석에 앉고 동료 오 씨가 운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박 씨 일행이 와서 딱 차를 막아요. 그러니까 운전자 오 씨가 아씨 왜 저래 하면서 차를 약간 위협하듯 가속 페달을 밟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르지만 차가 약간 앞으로 나가면서 그 앞에 있던 박동수가 부딪혀 넘어지고 만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양쪽에 스파크가 튀고 말았죠. 상황이 갑자기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네가 지금 나 쳤어? 하면서 박 씨가 막 넘어졌고 일행들 다 흥분하고 죽여버린다 어쩐다 하면서 차문을 열고 이 오 씨와 이 고 씨 두 사람을 막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특히나 이때 쓰러져 있던 박 씨, 그러니까 차에 부딪힌 박 씨는 조수석을 열어서 거기에 있던 고 씨, 피해자 고 씨와 몸싸움을 벌입니다. 근데 이러면 지금 고 씨가 약간 수적으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일행이 막 다 달려 들어가지고 폭행에 가담하니까요. 그럼 이때 옆에 있던 운전석에 있던 오 씨는 뭐를 하고 있었냐? 막 겁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일행들이 그 조수석에 있던 고 씨 끌어내리고 하니까 오 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뒤에 여성들만 채운 채 도주합니다. 아니 그럼 지금 여기에 고 씨만 남게 되잖아요. 겁이 난 그도 막 얘네 지금 박 씨 일행을 피해서 다른 쪽으로 막 도망을 갔죠. 하지만 이때 극도로 흥분한 박동수가 미친 듯이 그를 쫓아가더니 품 안에서 칼을 꺼내요. 바로 고 씨에게 달려들더니 목과 허리, 어깨를 그냥 마구잡이로 수차례 찔렀죠. 고 씨는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쓰러졌고 그제서야 박 씨 일행도 정신이 들었습니다. 야,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너 지금 얘 찌른 거야? 이때 고 씨는 피를 흘리면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행이 지금 이게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를 그냥 주차장에 둔 채 얘네들도 다 도주해버린 거죠. 자, 여기까지가 그 3명의 가해자와 또 주점 사장 백 씨의 진술이었습니다. 이 진술을 다 종합하면 살인의 주범은 박동수입니다. 차에 부딪힌 사람이요. 하지만 그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2월 9일 이미 한국으로 도주한 상태였어요. 지금 어쩌질 못하죠. 남은 3명은 일관되게 우리는 몸싸움은 했지만 흉기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고광이를 찌르지도 않았다고 말하고요. 자, 그럼 당연히 수사의 화살이 박동수한테 쏠려요. 근데 한국으로 도망갔다? 검거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국 경찰 입장에서 이 사건, 진짜 불법적인 것도 너무 많은데 그것도 외국인들, 지들 한국인들끼리 살인사건이야.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어디 술집에서 필리핀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죽였고 한 명은 필리핀으로 도망갔어요. 이걸 국내 경찰이 막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좀 그랬을 수 있죠. 그냥 아무래도 자국민들이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국 경찰도 그때부터 뭐 어떻게 해 하면서 너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결국 그 누구도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한 채 이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던 이제 미주 한인 사회에서 항의의 목소리가 하나둘 터져 나옵니다. 아니, 범인이 누군지 아는데도 이렇게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또 동시에 자성의 움직임도 보였죠. 애초부터 이 한인들이 불법 시간대에 운영한 주점에서 난 사건이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불법적으로 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경찰한테 막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하기도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틀랜타 한인회에서는 자발적으로 불법 영업 단속을 시작합니다. 위상이 좀 떨어지는 걸 막아보고자 한 거죠. 이런 노력 끝에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또 미국 주류 언론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덕분에 미국 경찰이 오케이, 좀 늦었지만 저희가 수사를 해보겠습니다 하죠. 그리고 일단 한국에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점이 언제였냐면요. 사건이 벌어진 지 무려 6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2017년 9월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부는 법무부로부터 박동수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박동수가 언제 한국에 들어왔는지 입국 기록 그리고 한국 거주지를 확인했죠. 일단은 그 입국할 때 간이로 적은 주소지 있잖아요. 그거를 확인했는데 예상대로 허위 정보였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수색했지만 그는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지난 6년간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다른 기록이라도 남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죠. 이어서 경찰은 의료 기록, 은행 기록, 카드 거래 기록 다 확인을 합니다. 보니까 박동수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는 고양시쯤에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는 뭐 다른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요. 이거 지금 철저하게 신분을 감추고 아예 의도적으로 잠적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미국 그 범죄 사건으로 쫓기고 있는 걸 아니까요. 자, 원래 이 박동수라는 사람은요, 미국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누나는 한국에 살고 있었지만 부친과는 왕래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나마 누나와는 미국에서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고요. 그렇다면 이 누나가 유일한 실마리겠죠. 경찰은 서둘러 누나의 신원을 확인했고 서대문구에 거주한다는 걸 알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누나와 연락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통신 기록을 분석했거든요. 그랬더니 수상한 번호가 하나 나와요. 이게 누나가 직접 건 건 아닌데 주기적으로 이 번호로 걸려오면 누나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번호를 조사해보니 평소에는 꺼져 있습니다. 기지국 신호가 잡히지 않아요. 경찰은 직감적으로 이게 박동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신호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주로 경기도 일산과 그 고양시 가깝죠. 경기도 일산과 서울 종로구에서만 이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박동수 사진을 들고 그냥 그 일대 돌아다니면서 탐문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11월 갑자기 이 핸드폰이 1시간 단위로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로 동선 추적할 수 있겠는데? 신호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시작해서 천안, 대전 쭉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고속버스를 탄 거예요. 핸드폰을 가지고. 그렇게 한참 만에 포착된 곳은 부산 광안리였죠. 자, 지금 용의자의 신원이 있어요. 근데 뭐 경찰이 갑자기 지금 부산에 가서 박 씨를 찾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이 사람 지금 서울에 사는 거면 다시 고속버스 타고 서울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버스 터미널에서 잠복을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 위치가 부산역으로 바뀌어요. 이게 왜 위급 상황이었냐면 버스가 아니라 기차를 탄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작전 변경. 경찰이 서둘러 인원을 데리고 서울역으로 달려가서 다시 잠복을 했죠. 2017년 11월 27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박동수를 검거한 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게 이게 실마리라고는 지금 켜졌다 꺼졌다 하는 휴대폰 신호 하나뿐이었어요.
그걸 실시간으로 따라가면서 추정을 하고 동선을 따라가면서 잡은 거죠. 이게 한국에서 수사가 시작된 지 40일 만의 쾌거였습니다. 그렇게 박동수의 6년간 도피 행각도 끝이 났고요. 알고 보니 박동수, 그동안 신분을 속이고 나름 한국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보험사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일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차례죠. 한국 경찰이 미국에다가 박동수의 신병을 인도했어요. 2019년 6월 사건 발생 8년 만에 재판이 시작되었죠. 이 재판에는요, 20명이 넘는 굉장히 다양한 증인들이 이제 송환이 되거든요. 거기에는 가게 사장 백 씨도 있고, 또 박동수랑 같이 있던 일행들도 있고, 목격자 택시기사도 있고, 또 현장 감식한 CSI 요원도 있고, 자, 이들 모두가 네, 박동수가 범인입니다. 라고 지목하고 있는데, 불리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박동수는 아주 당당하게도 살인을 부인합니다. 뭐냐? 당신들 내가 찔렀다는 증거 있어? 이거예요. 실제로 그가 피해자 고 씨를 찔렀다는 건 공범 3명의 증언만 있을 뿐입니다. 가게 사장 백 씨는 주차장에서의 상황은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목격자 택시기사도 오히려 박동수가 차에 치여서 쓰러지는 장면을 봤다고 언급했고요. 여기서 바로 변호사가 주장을 하길, 아니 봐라, 이 박동수가 막 차에 치였는데 어떻게 바로 일어나서 고 씨를 막 끌어내고 살해했을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반박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살인을 한 게 아니라면 왜 바로 다음날 한국으로 도주한 거죠? 여기에 대해 박동수는 자기는 도망친 게 아니래요. 원래부터 그 12월쯤에 내가 한국에 돌아갈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내가 숨어 산 게 아니라 직장 생활도 하면서 떳떳하게 살지 않았냐? 잘못한 거 없다라는 입장. 이거 아주 재판이 복잡해지겠죠? 한편 검찰 측은 이 공범들의 진술, 또 현장에서 회수한 CCTV, 또 맞은편 마트 주차장 CCTV를 증거로 이제 들이밉니다. 비디오를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니까 고 씨를 찔러서 살해한 인물은 박동수가 분명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게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갔고 정말 한인들이 당시에 이 사건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됐죠. 그리고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미국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박동수의 살인에 대해 유죄라고 인정합니다. 그 근거로 다른 공범들이 이제 증언을 했는데 그게 사실 꾸며냈다고 보기 좀 힘들고 다 일관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동수가 도주했다, 바로 도주했다라는 사실이 아주 주요하게 작용했죠. 그리고 나서 박동수에겐 미국 법정의 최고형인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참고로 현장에 함께 있던 나머지 피고 셋은 각각 1,0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해요. 이들에게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고요. 한인타운 술집에서 벌어진 사소한 시비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진 애틀랜타 한인타운 살인사건. 그런데 사실 미국 현지에서 이 사건이 언론에 이렇게 나갔을 때는 피해자의 직업이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매니저였다. 그리고 또 코리아타운 내 이렇게 술집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한다더라 라는 이 점이 더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조차 아무래도 그 사건 당사자들이 미국인들이 아닌 이민자들이라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범인 검거 그 자체일 텐데요. 더구나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 고 씨가 그날 막 구타를 당하고 있을 때 나 몰라라고 도망친 일행이 있어요. 운전자 오 씨와 나머지 2 여성. 그 현지 애틀랜타 사람들의 추측컨대 아마 이 일행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이 오기 전에 그냥 서둘러서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문제가 있으니까 경찰 오기 전에 그냥 우리는 잡히면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고도 못했고요. 이게 다소 좀 한인 사회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아 좀 안타깝죠. 그곳이 내 나라였고 또 법에 걸리는 게 없던 사람들이었다면 과연 사건 해결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민사회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